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앞서의 발언자 브루동 드 루아제는 토론 중에 공안위원회를 산악파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했습니다. 국민공회, 산악파, 공안위원회, 이 모두는 같은 것입니다. 진심으로 자유를 사랑하는 민중의 대표라면 누구든, 그리고 조국을 위해 죽기로 결심한 민중의 대표라면 누구든 산악파입니다. 산악파는 숭고한 애국심의 다름 아닙니다. 산악파 개인은 순수하고 합리적이고 고매한 애국자의 다름 아닙니다. 브리소, 베르니오 같은 사람들, 그리고 다른 악당들이 이 조남한 의회의 일부를 지휘하고 있었을 때, 그때 산악파의 이름은 오류에 맞서 싸우는 민중의 대표들을 지칭하는 것이었기에 신성한 것이 됐습니다. 그러나 음모들이 드러나고 그 음모의 주역인 악당들이 법의 칼 아래 쓰러지고 청렴, 정의, 덕성이 의사일정에 오르고 이 의회의 모든 구성원이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순간, 국민공회 안에는 오직 두 개의 당파, 즉 좋은 사람들과 사악한 사람들, 애국파와 이선적인 반영면 세력만이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 늪지파 의원들, 지롱드파 생존자들, 잠재적 왕당파들, 부하시 당글라, 티보도, 뒤랑, 드마이안과 같은 장래 테르미도르 체제와 총재정부 시기의 명사들과 그 외 다른 사람들이 장래가 떠나갈 듯이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들은 대신 매우 기뻐했음에 틀림없다. 이처럼 손쉽게 단숨에 산악파가 되다니. 이에 대해 어떤 정반대의 반응이 있을 수 있을지, 예를 들어 비오바렌의 반응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로베스피에르가 산악파 앞에서 자신을 정당화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1793년 9월 25일 바지르는 외쳤다. 이제 로베스피에르는 더 이상 전 산악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누가 감히 나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비교 470조. 로베스피에르가 달리 행동할 수 있었을까? 1793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나온 그의 주장들을 프레리알 24일의 주장과 비교해보면 그의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롱드파에 대립한 산악파는 혁명을 구하기 위해 산킬로트와의 긴밀한 동맹을 받아들인 부르주아지의 선진적 당파였다. 코르들리에 파의 비극 이후 이 동맹이 점점 알맹이를 잃어가면서 산악파는 같은 리듬으로 본래 지녔던 모든 의미를 상실했다. 산악파는 당통보다 오래 살아남을 수는 있었을 것이다. 산악파는 이 점에 있어서 위험하리만큼 약화됐지만 민중들과의 관계를 더 긴밀히 하고 산킬로트에게 새로운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조건 하에 혁명 자체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부르주아지에 결별할 수 있었다. 그러한 계획의 가능성을 가정한다 해도 산킬로트의 비타협성이 그것을 차단했다. 조만간 이러한 상황, 즉 민중전선이 끝장났다는 것을 확인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로베스피에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토록 순진하게 산킬로트와의 결별을 진술함으로써 결국은 스스로 무장을 해제했다. 그는 그 자신, 그의 동료들,
공안위원회 전체가 그들 자신 외에 아무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했다. 그들은 공포와 덕성이라는 혁명정부의 추상적인 원칙들에 의지하고 있었다. 612조 나이브 576조 592조 그들을 필요로 했던 공공 안녕의 임무로 말하자면 그들의 성공적인 임무 완수 자체가 그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었고 플레리스의 승리 1794년 6월 26일 주를 단 장군이 지휘하는 프랑스 군대가 플레리스에서 오스트리아군의 승리를 거두고 벨기에로 입성한 일을 말한다. 가 그들의 종말을 고할 것이었다. 부아시 당글라 프랑스와 안토니 부아시아 당글라 1751년부터 1826년 국민공예에서는 평원파였으며 테르미도르 이후 국민공예 의장을 맡았다. 종제정부 시기 500인 의회 의원이자 제1제정기 원로원 의원 티보도 안토니 티보도 1756년부터 1854년 변호사 출신의 국민공예 의원 500인 의회 의원 마이안 줄랑둘라 마이안 1729년부터 1814년 재원 의회와 국민공예 의원 국민공예에서 평원파 느치파에 속했다. 테르미도르 쿠데타 이후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 자코벤 클럽을 해산시키고 망명 귀족들의 귀국을 지지했다. 로베스피에르는 특히 어떠한 대안적 정책도 구체적으로 우파와 중도파에게 제안할 필요가 없었던 때에 더군다나 분명히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서도 자신이 산악파의 영수였다는 점을 그들이 용서할 것이라고 믿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그의 사회경제적 정책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던 모든 산악파 부르주아들을 결국 해방시키고 우파로 기울어지게 만들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잘못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는 중도파와 우파의 인물들이 그들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절대적인 호소에 굴복하지 않고 더 이상 산악파나 로베스피에르를 운운하지 않으면서 덕성을 통한 단합이라는 추상적인 정책에 동의하리라고 믿는 훨씬 더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 모든 사람들이 이성에 의해 움직인다는 착각. 심각한 고려 대상 나에게도 나도 같은 잘못을 저질러 온 것은 아닌가? 프레리알 24일의 로베스피에르가 저지른 두 번째 잘못은 국민공예 의원들 모두가 자신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때에 모호한 고발에 그쳤다는 점이다. 깨끗하지 않은 인간들의 불안함. 그는 당파의 지도자들이 되고자 하는 음모가들을 비난했다. 브르동 드 루아즈가 항의하자 로베스피에르가 그의 말을 중단시켰다. 나는 브르동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불행이 있기를. 그러나 내가 나의 의무이기에 그릴 수밖에 없었던 전체적인 초상화 속에서 그가 자신을 식별하고자 한다면 나로서는 그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산악파는 순수하고 숭고하며 음모가들은 산악파가 아닙니다. 누군가 그에게 소리쳤다. 그들의 이름을 대시오. 그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필요할 때 그들의 이름을 말할 것이오. 전날 그는 자코벤 클럽에서 푸시에를 다시 공격했다. 곧 그는 탈리행을 공격하고 비오바렌이 로베스피에르에게 합류해 탈리행을 몰아붙였다. 그러나 국민공예 의원들은 당연히 푸시와 탈리행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로베스피에르가 예고하는 덕성의 묵시록 속에서 각자 자신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염소와 양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자문하게 됐다. 바레르가 쿠통과 로베스피에르와 같은 취지로 길게 발언한 후 국민공예는 전날의 전문을 철회했다. 이것은 로베스피에르가 의회에서 거둔 마지막 승리였다. 그가 의원들의 격렬한 집단적 반감을 사게 되었다는 것을 그 자신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테르미도르 파일까지 국민공예에서 더는 발언하지 않는다. 로베스피에르는 악마와 싸움을 벌인 게 아닐까? 607조. 악마가 조종한 인간들과 악마가 뿌린 씨를 발현한 인간들과 현광이의 얘기. 주부 모임에서 다들 바람피고 한 주부만 가담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주부들이 가만 있겠는가? 강제로라도 시키든지 그 모임에서 추방할 것. (3장) 막다른 길. 1794년 6월 25에서 29일 로베스피에르 홀로 공안위원회에서 반대파에 맞서 투쟁하다. 이 무렵 국민공예의 반대파들은 로베스피에르를 독재자라고 비난하며 공포정치의 책임을 그에게 전가한다. 관용파와 완당파, 산악파 반 로베스피에르파가 합세하여 온건파, 과격파, 독재자라는 비난을 퍼붓는다. 6월 26일 플레릭스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프로이센 군에게 승리하다. 7월 23일 파리 코민이 1일 노동에 대한 최고 가격을 선포. 그에 따라 임금 생활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른다. 이 무렵 인플레이션이 더욱 격화되고 흉작이 예고되면서 사회적 동요가 심각해진다. (3일) 후인 프레리알 27일 1794년 6월 10일 반 로베스피에르파가 공격을 시작했다. 프레리알 22, 23 그리고 24일의 전투를 주도한 것은 마지막 당통파가 아니라 보복에 나선 보안위원회였다. 바디에가 이른바 성모의 음모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콩트르스카르프 거리의 한 작은 방에서 캐서린 테우라는 매우 가난한 노파가 환상을 보고 세계를 갱생시킬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다. 아마도 그녀의 메시아 신앙을 탐탁지 않게 여겼을 성직자들의 고발로 인해 그녀는 한때 바스티유에 수감된 적이 있었다. 1789년 이전에 그녀는 바스티유, 왕정, 성직자들의 묘락을 예언했고 심지어 국왕이 단두대에 오르리라는 것도 예언했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의 승리, 모든 빈곤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혁명적 신비주의의 설득력이 있으면서도 대수롭지 않은 한예였고 이 무수한 혁명적 신비주의의 표현은 파리와 리옹의 격앙파들의 복음 설교와 유사했다. 그녀 주위에는 오늘날 그런 류의 인물과 마찬가지로 계시를 받은 선량한 여인, 즉 성모의 예언을 들으려는 신도들과 호기심에 끌린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녀와 함께 성가를 부르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미혹된 저명 인사들도 있었고
심지어 전 부작부인도 있었다. 또 전직 재헌의원이자 역시 훌륭한 애국파이고 로베스피에르로부터 공민증을 수여받았던 샤르트르헤 스르자 동제르도 있었다. 또 디플레 가족의 친척도 한 사람 있었다. 이러한 몇 가지 자료들의 기초할 무신론자 바디에는 프로벤시알의 선량한 사제에게 어울릴 작품을 만들어냈다. 그는 가장 사악한 자들의 음모를 국민공회에 제출하고 은밀한 암시를 통해 세 가지 목표를 추구했다. 최고 존재의 시민 종교를 웃음거리가 되게 해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 특권층, 성직자들의 음모에 로베스피에르의 지인들을 연루시키는 것. 그리고 로베스피에르를 카트린 테오가 예견하는 그 메시아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었다. 얼마 후 정확히 세르미드를 9일 바디에는 심지어 로베스피에르를 찬양하는 카트린 테오의 편지를 낭독하기까지 한다. 그녀는 편지에서 그를 세계의 구원자로 지칭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그녀가 문맹이었고 그 편지의 원본을 어느 서류들 속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자리에서 국민공회는 카틀린 테오와 돔제르를 혁명재판소로 소환하고 바디에의 보고서를 인쇄하여 군대와 공화국의 모든 고민에 발송할 것을 결정했다. 선량한 사제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 블레즈 파스칼 1623년부터 1662년을 가리킨다. 프로벤시알은 1656년부터 1657년에 발표된 파스칼의 서한집의 전통적인 제목이다. 이 서신들에서 파스칼은 예수회의 도덕적 타락과 비양심적 윤리관을 비판했다. 그달 초부터 지속된 신경과민 상태에서 로베스피에르가 바디에의 추악한 술책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상상할 수 있다. 그날 저녁에 바로 로베스피에르는 혁명재판소장 디마와 푸키에탱비를 공안위원회로 불러 사건에 관련 자료들을 자신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공포정치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푸키에탱빌, 로베스피에르가 몰락한 후 테르미드르 쿠데타의 주역들에 의해 재판을 받고 처형된다. 카미유 대물랭의 친척으로서 예전에 당통파를 주장했던 푸키에탱빌, 그를 당통파라고 부르는 것은 기이한 일이지만 이제 보안위원회와 깊은 관계에 있었고 자신을 의심하는 로베스피에르를 미워했다. 그러나 그는 자료를 내놓아야 했다.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이 점점 더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자료들을 검토하고 바디에가 제기하는 위협을 더 정확히 이해하게 됐다. 그는 피고들의 혁명재판소 출두 연기를 국민공회에 요구하고 자신이 그 사건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나섰다. 디마 루나스 플러스 디마 1794년 본 혁명재판소장이 임명되어 에베르파에 대한 재판을 주도했고 특히 프레리알 22일 법이 통과된 후 대공포정치 구엔데 테러 시기에 재판들을 주도했다. 테르미드르 쿠데타 후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푸키에탱빌 안토니 퀸틴 푸키에탱빌 1746년부터 1795년 1797년 3월 혁명재판소 창설과 함께 공공검사에 지명되어 공포정치의 상징적 인물이 됐다. 테르미드르 쿠데타 후에 체포되어 1795년 5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18.